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소식을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불사조 기자단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그리고 여야 속사정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에 대항해서 10년 넘게 협력해오고 있는 삼성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동행이 최근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IT본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 25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장윤선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돼 있으니까 KBS 제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빗방울이 조금씩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서울은 비가, 그렇습니다. 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차분하게 내리고 있는 가운데 그제 제가 세차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비가 오는군요. 네, 살펴서 날씨를 살펴서 네. 세차하는. 네. 좀 알뜰한 정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 부부가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공기지에 도착을 해서요. 네. 의장대 사열 등 이 도착 환영 행사를 진행을 먼저 했고 이후 이제 국빈이 머무는 이 영빈관 그러니까 블레어 하우스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첫 공식 일정이 백악관 영빈관 접견장에서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CEO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이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간 우리 K 콘텐츠에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다음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총 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런 또 설명 자료도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가,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한 상황이고요. 네. 또 이어서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서 양국이 첨단 기술, 경제 안보, 확장 억제와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 나갈 거다라고 강조했고 동포들에게도 격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도착하자마자 선물 보따리를 좀 풀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속보가 한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도착하고 한 서너 시간 만에 이 첫 번째 성과라고 속보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성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K 콘텐츠가 최근에 이제 확장하고 있는 OTT 시장을 통해서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 반가운 일인데 그렇습니다.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월에 그 기사 하나가 계속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한 한국 콘텐츠 총괄입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총괄 이 VP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의 인터뷰 기사인데 2022년 당시 1월에 한 해 동안 8천억 투자를 한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시장에 네. 한 해 동안 8천억이니까 지금 곱하기 4 하면 3.2 이렇게 되면 이게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이 이 커뮤니티 중심으로 기사가 공유되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찌됐건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K 콘텐츠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더 글로리 최근에 퀸메이커 등등 네. 세계 시장에서 계속 시청 시간 1위 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시장에 투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이걸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몇몇 커뮤니티에서 보이길래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좀 가져와봤습니다. 네. 아니 매년 8천억을 투자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고해만? 2022년에 그랬었고 계속해서 잠진적으로 네. 계속 이제 그 투자액을 늘려나가겠다는 아하. 게 인터뷰의 취지였는데 네. 그 이후에 뭐 일련의 자료들은 없기 때문에 지금 2023년이고 작년에 8천억 그리고 올해 8천억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임기가 현재 4년 남았으니까 네. 그 기간 동안 8천억이 계속 된다라고 치면 네. 뭐 비슷한 금액이 맞춰지는 것 아니냐. 3조 2천억인데요. 예, 8 네. 곱하기 4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서 관련해서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서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안 나온다면 고현준 평론가의 단독 보도다. 특종이다. 커뮤니티에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라서 그렇군요. 또 주로 뭐 영화 전문 커뮤니티에서 네, 나오나 그렇습니다. 보죠. 예, 그리고 작년에 전자신문 기사가 지금 공유가 많이 되고 있네요. 네, 예. 그렇군요. 어찌됐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예정된 것이었다면 이것을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도 발표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발로 계속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상한 대로 어찌됐든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김은혜 수석도 얘기를 했고 또 먼저는 백악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리핑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확장 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 성명 이 얘기를 했고 이 성명에 대해서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확실히 보장할 테니까 확장 억제 걱정 말라. 뭐 그런 뜻으로도 읽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고 주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큰 성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문건으로 발표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도 여기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강력한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 이게 준비돼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보도나 소식통을 통해서는 우리에 대한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때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설 것임을 공동 성명에 명문화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 별도 문건까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이런 관측이 맞을 수도 있겠다. 뭐 핵 대 핵, 뭐 핵에는 핵 이거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확실하게 명문화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후에 일종의 기자간담회,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글자로 쓰여지는 거 명문화한다는 것에 이 뭐 대통령실이나 백악관에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문장으로 쓰여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확장 억제라는 것은 이게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는 건데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북한 핵 공격 시에 미국의 핵 보복에 나선다 이런 부분들 좀 보면은 좀 걱정이 되는 게 핵을 그러니까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핵을 쏜 다음에 쏘면은 그야말로 이제 끝이에요. 파국인데 예. 끝인데 예. 어떤 보복 공격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 시스템이 안착되는 그렇죠. 방향으로 네. 가야지 문서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국 간의 공동 성명으로 이렇게 하기로 한다라고 합의하는 정도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리 유일한 한미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예방적 차원에서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화 테이블로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 대안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한미 간에 이제 북한 핵에 대한 해석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핵 억제라고 표현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고 있지만 이게 한반도에서 핵이 폭발할 것이냐. 그 미국이 걱정하고 있는 건 ICBM, 뭐 SRBM 등등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에서 터지는 핵을 억제해달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해석의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은 두루뭉술하게 지금 명문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뭐 명문화 된다면 네. 적히는지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러시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리번 보좌관 네. 브리핑 때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 이게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설리번 부장관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상들의 사적 대화를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얘기를 덧붙였냐면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대화의 중요한 주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우리 정부 쪽 설명은 살상무기 지원 같은 이런 것들이 공식 의제는 아니라고 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주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나온 걸로 봐서는 혹시 이 살상무기 지원 얘기가 의제로 올라서 공동 성명에 어떤 식으로 담기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잠깐 속보로 보였던 것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는 한국이 땡땡땡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예. 그건 각국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주요하게 논의가 된다고 하니까 네, 미국의 뭐 입장은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고.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네. 내용을 좀 정확하게 보고 그다음에 논평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관련해서 같습니다. 이제 로이터와 했던 대통령의 인터뷰와 워싱턴 포스트와 했던 인터뷰에 약간의 온도차가 있긴 그렇습니다. 해요. 결이 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중국으로 한국 기업이 반도체 대체 물량을 수출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도 좀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이 이제 어제 미국으로 출국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제 이제 나온 뉴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생산업체인데요.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서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걸 금지하면은 다른 대안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기업이 아무래도 그런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대해 미국이 그런 반도체가 부족해진 상황에 대해서 중국에게 우리 기업이 그 반도체 팔면 안 된다. 그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이 우리 기업들은 우리 기업 자체적으로 생산활동 하는 것이고 또 한국 기업이란 말이죠. 네. 근데 미국이 그런 요청을 우리 기업에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건 미국 좀-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고 이게 네. 경제 주권 침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뭐 기업이 그런 어디에 무슨 비판이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예. 없는 것이죠. 기업 활동에 당연히 위축을 줄 것이고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에 어찌됐건 대규모 생산 시설들이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기업에게 이걸 강제할 수 있느냐? 그 일종의 미국 도착하기도 전에 이 반도체 관련 청구서를 먼저 받았다라는 이 표현들도 언론에서 쓰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회사와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이제 과점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럼 마이크론이 빠진 자리에 대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중국 내 생산 시설 뭐 가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5% 10년 이렇게 막 제약을 네. 걸고 있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청구서가 더 날아 들어온 것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시장 경제라는 것이 기업과 정부가 일종의 2인 삼각을 펼쳐나가는 것이다라고 네.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이 요청을 했으면 우리 정부는 관련해서 방어해줄 부분 방어해주고 네. 우리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줘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어떻게 풀어질지 이것도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아닌 그러니까요. 중국하고 다른 나라인데 여기 시장 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참 이게 걱정입니다. 근데 또 기업들 입장에서 이걸 또 안 한다고 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정치의 논리가 앞설 때 이걸 중국이 어떻게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 중국의 대량 생산 시설을 두고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곤란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펼쳐져 버린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기업들만으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 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이 네. 그 국무부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부정을 안 한 상황이라서 이게 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 윤석열 대통령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로이터 이어서 이번에는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한 것이 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일로 일본을 무릎 꿇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주어가 없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어제 대통령실을 통해서 이제 공개된 인터뷰 내용은 뭐냐면 네. 지금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어서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설득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지적하고 비판을 하고 있죠. 네. 당장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고 근데 이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반응은 뭐냐면 이거는 오역 아니냐. 주어가 빠졌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지금 유럽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본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요. 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예. 그렇게 공격하고 비판을 하냐. 일본에 대한 얘기한 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왜 우리 대통령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에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네. SNS에 글을 올렸어요. 네. 이 기사를 직접 썼던 네. 미셸 리라는 기자인데요. 네, 올려가지고 해명하고 인터뷰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공개했던 그 내용이 아니라 이 기자가 직접 그 자신이 받아 적은 그 내용을 올린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어가 빠진 채로 이게 대통령실은 풀을 했었는데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될 텐데 네. 지금 한글로 풀어져 있는 100년 전 일로 일본 무릎 꿇으라는 것 받아들일 수 없어. 여기 보면 동사 두 개예요. 무릎 꿇다 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거든요. 그럼 무릎 꿇는 게 누구냐? 네. 이거 따져야 될 텐데 그러면 일본 사람들한테 무릎 꿇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건데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의 주체는 지금 미셸 리 기자가 올린 것에 의하면 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문장이 완성이 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야권에서는 이게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한 말이냐라는 네. 것이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요. 2015년에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이 맥락이 연결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본 우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당시 본인들이 저질렀던 본인들 조상들이 저질렀던 전쟁 범죄나 이 반인륜적인 범죄들에 있어서 언제까지 사과하라는 것이냐. 내 자손 세대, 내 손주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사과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아베 신조 총리가 당시 2015년에 얘기하면서 당시에는 또 인기를 끌었단 말이에요. 일본 내에서. 네. 이 문장과 지금 대통령이 했다는 이 문장을 연결해 보면 이게 과연 일본 총리가 한 말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말과 이렇게 맥락이 연결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는 네. 비판들이 지금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여당의 해명이 좀 옹색하다라고 네.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주어가 빠졌다는 논란은 나경원 전 그렇죠. 대표 이후에 역대급이다라는 BBK 비판 얘기할 때. 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워싱턴 포스트 원문에 분명히 I can accept the notion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거를 워싱턴 포스트 들어가면 자꾸 뭐 이렇게 돈 내라고 나와서 검색이 안 되는데 트위터 같은 데 들어가면요.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원문을. 아니 저도 그냥 볼 수 있어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워싱턴 포스트도 온라인 무료로 지금 오픈됐어요. 돼가지고 무료로 원문을 볼 오픈됐어요? 수가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데이라고 적혀 있는 주어가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미셸 리 기자가 이제 괄호를 열고 바로하고 제페니스라고 적어놨습니다. 친절하게 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다는 말은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문맥상 맥락상 미셸 리가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페니스였기 때문에 그게 머스트 닐이라고 이제 반드시 무릎 꿇어야 한다. 그러니까요. 이 표현이 동시에 연결돼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영어 해석을 직접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괄호로 표기까지 돼 있는 이 부분들을 여당에서 왜 주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번역 오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 국민들의 눈높이를 어떻게 판단하길래 번역 오류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정치의 수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뷰에 충분히 설득을 했다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잖아요. 네.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충분히 설득이 돼 있는 상황인지 이것도 사실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계속 해야 되는데요. 잠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그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방향은 군자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오전부터 내내 정체가 되는데요. 작업 여파입니다. 지금 20분 정도 걸리고요. 서초동 중앙지검 서문 앞에서는 조금 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집회가 열립니다. 뒤로 서초경찰서부터 정체 심하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은 반포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2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후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화도 부근에서 서종 쪽으로 5km가량 평소보다 정체입니다. 또 빗길인 만큼 안전 운행하셔야겠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모가 부근에 생긴 고장난 차 처리 작업 때문에 남이천부터 7km 구간 제속도 못 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한남에서 서초 나들목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는 남사진이 부근에서 정체인데요. 이 정체는 안성분기점에서 있었던 사고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입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공식 명부가 존재하고 있는데 사도광산이 이 명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이제 KBS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지금까지 이 사도광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명부, 이걸 보면 기숙사에 뭐 담배 배급 명부가 유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형식도 체계도 없고요. 기록한 뭐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나가타 현립 문서관이 네. 지난 84년부터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 중인 반도 노무자 명부, 이거는 사도광산이 직접 작성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인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공개해달라고 했더니 니가타현은 명부를 제공한 사도광산이 허가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광산은 이걸 거부하고 있어요. 원본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필름 자료 공개를 허가할 수 없다. 이건 사실은 원본이 없어도 그 필름을 공개하면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런 이유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일 시민단체가 명부 공개해달라 요청서를 낸 상황이고, 중요한 부분은 이거 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통해서 명부 공개하라고 얘기해주면 안 되냐, 이런 요청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도광산이 사실은 지금 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한 상황인데 이게 참 꼼수를 부리고 있죠. 에도 시대까지만 딱 끊어가지고 세계유산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피해 한 1,500명 넘게 동원이 됐다고 하고 숨진 분도 계시고 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하는데 이걸 빼놓고 세계유산에 등재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한국, 또 특히 이제 일본에 있는 시민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명부가 확실히 나올 수 있는 상황, 이걸 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는데 일부 구간만 뜯어가지고 유산 등재한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은 역사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내용이 이 사도광산이라는 데가 일본 최대 금광이거든요. 네. 그러면 1900년대 이후에 이곳 금광에서 나온 그 금들이 뭘로 쓰였느냐, 결국 침략 자산으로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강제 동원됐던 노동자들에 대한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우리가 그 피해를 당했던 국가 입장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이 사건, 그리고 또 이제 100년 전 역사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대통령 인터뷰 보고 나서 제가 일본 학자들하고 취재를 좀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좀 본질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어떤 무릎을 꿇는 굴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는 어떤 수미일관한 태도. 그렇죠.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뒤돌아서서 뭐 이를테면은 뭡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다, 역사 교과서 왜곡하고
그리고 뭐 그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 등등의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니라 수미일관하게 그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달라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유럽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예를 자연스럽게 다시 들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것이고 독일이 유럽 경제의 중심에 있는 이유도 독일이 그동안 보여왔던 그 사죄의 메시지 그리고 지금도 뭐 100살 넘은 나치 부역자들 처벌한다라는 뉴스들 왕왕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의 노력이 유럽에서는 다 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가 발전해야 되고 더 좋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 이 명제에 누가 토를 달 수는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다만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정, 사과, 거기에 대한 뭐 배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단 나치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이요 2021년도에 나미비아에서 발생했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사과 반성했고요. 그렇죠. 2021년 5월 27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루안다 방문해서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2008년 이탈리아도요 리비아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영국도 케냐 식민 지배에 대해서 2013년 6월 6일 사죄와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일본에 요구하는 게 이것입니다. 이게 잘못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뭐 네, 다른 이제 뉴스가 나오게 있습니까? 뭐 어제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입장 내놓은 걸 보면은 뭐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책임 있게 문제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렇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을 향해서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검찰 수사를 뭐 야당 탄압을 보느냐 뭐 여러 가지 등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다라고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 이제 보도된 내용이 네. 송 전 대표가 국회의원 시절 이제 보좌관을 지냈던 A 씨가 인천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당시 분양사업 용역비를 이중을 지급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피소가 됐다. 이런 뭐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제 송 전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관련자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송 전 대표는 빨리 수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또 검찰의 시간표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수사가 먼저 되는 게 있어야 송 전 대표가 이렇게 소환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좀 여론이 계속해서 좀 의혹 같은 돈봉투 의혹도 그렇고 측근들의 문제도 그렇고 계속 의혹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에선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 의혹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네요. 관련돼서 또 후속 보도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기자들 앞에서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뭐 이 멘트 했던 것이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뭐 뉴스타파의 보도가 있었고 관련해서 이제 후속 보도가 또 있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김연아 전 의원의 그 녹취 그 파일을 뉴스타파가 또 공개를 했어요. 조금 네. 전에 그 파일을 저희도 들어봤었는데요. 네. 그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지방선거 앞두고 시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천의 대가로 돈을 받는 지점 이것들이 김연아 의원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녹취 파일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걸 부각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하고는 좀 달리 그러니까 민주당이 역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은 자기들 반성 안 하고 오히려 저기다 대고 공격하네 이건 오히려 여론에 크게 좋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정치권에 그냥 만연해 있는 어떤 구태에 대한 국민들의 약간 비판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민주당은 자체 전당대회 내에서의 이야기였던 것이고 국민의힘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천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성질은 다르다라는 평가들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도 뭐 나중에 경찰의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요.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김연아 의원 측에서는 이거 허위 사실이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동시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반론권 차원에서 감사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회 참석을 다시 재개를 했는데요. 민주당 관련 발언은 업무상 해프닝, 역사 문제는 소신대로 발언한 것 뭐 이런 입장을 밝혔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렇죠. 예. 태영호 최고위원 참석을 했는데요. 이게 뭐 JMS라고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논란이 된 상황, 보좌진의 뭐 실수,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강조를 한 거고 역사 문제도 소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 이걸 좀 정면 돌파한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그러면 국민들의 판단 또 당내 판단 어떻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눈길을 끄는 부분이 정광훈 목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나는 5만 곳에 뭐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광훈 목사한테 뭐 도움을 요청해라 이런 주변 얘기도 있었지만 네. 도움 요청 안 했다는 걸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김기현 대표도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김기현 대표는 뭐 1차 통과를 위해서 정광훈 목사와 통화한 얘기는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뭐 관계를 끊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김기현 대표를 향한 어떻게 보면 공세를 편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올 정도로 태영호 최고위원의 행보가 당 내에서든 당 밖에서든 여러 가지 논란을 좀 낳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재밌는 포인트는 오늘 아침 라디오를 쭉 들어보면 예. 약간 왕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김병민 최고도 그렇고 유상범 의원도 그렇고 각각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태영호 최고 발언의 좀 부적절성을 좀 지적하고 또 특히 이제 김병민 최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제일 많이 도와준 사람이 김기현 대표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도 하던데 어찌됐든 태영호 최고 뭐 어쨌든 그 윤리위원회 올라가는 거죠. 본인 스스로 본인 자신의 스스로가 이제 요청을 징계를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요청을 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비교가 좀 되는 것 봐야 되겠네요. 같아요.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의힘 그 징계위가 열려서 뭐 이주석 전 대표라든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올 때 하고 그 기준을 따지고 보자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 징계도 징계지만 징계라는 게 이제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당원권 정지 1년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진 사퇴하는 것도 어떠냐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김재원 최고는 직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태영호 의원 관련해서는 징계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네.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한다 하더라도 뭐 경고에서 그칠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수위에 대한 얘기도 있고 예. 아까 김병민 최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국민의힘 현재 지도부가 그 리더십 관련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제하는 목소리와 함께 태영호 의원이 했던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5만 곳에 구걸을 한 적 없다. 김기현 대표를 일종의 이제 타격한 얘기라고 치자면 사실상 직격한 거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 아닐까 싶어요.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것이냐 라는 식의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까지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국민의힘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단 교민 28명이 귀국 중이고 잔류를 희망한 2명이 막판에 번복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28명이 지금 한국에 왔나요? 오늘 오후 4시에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정말 수단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충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정부가 이제 작전명을 프라미스라고 정했는데 네. 이 작전에 따라서 사우디로 육로를 통해서 이동했고 거기서 우리 군의 수송기를 타고 지금 무사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찌됐든 아무런 피해 없이 다행이죠. 예, 무사히 귀국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또 우리 군 수송기가 오면서 일본도 좀 데리고 왔나 봐요. 그래서 일본에서 또 기시다 총리가 고맙다는 인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한입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발표하겠습니다. 8923님께서 주셨어요. 꾸물거리더니 기어이 비가 내리는 낮입니다. 마음은 날씨처럼 무겁지만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을 모두와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디저트송 들으시면서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For better or for worse, I can't believe you let me down, but the proof's in the way it hurts. For months on end I've had my doubts, denying every tear. I wish this would be over now, but I know that I still need you here.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ou've done.
find someone unfadable. Now sadly I know why. Your heart is unobtainable, even though God knows you kept mine.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ou've don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의 여러 곳이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식사하실 때나 아니면 그냥 침을 삼키거나 하실 때도 심하게 기침을 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을 통해 음식이 들어오면 목 부분에 있는 후두개가 기도를 막아줘서 음식이 기도로 안 들어가고 식도로 잘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간혹 식도로 들어가야 할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같이 음식을 잘못 삼켜 기관 쪽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갑자기 기침처럼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사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례에서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을 아, 이 또는 어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써야 할까요? 이때는 모음 어이 에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사로 쓰면 사례 들리다 또는 사례 들다가 되는데요. 음식을 잘못 삼켜서 기관 쪽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기침 따위를 하는 상태가 되다를 뜻합니다. 그는 사례 들려 심하게 기침을 했다. 또는 천천히 먹어 사례 들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사례 들키다란 표현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남해안에는 10에서 30mm, 전남과 경남 내륙,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요. 이 비는 늦은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어 쌀쌀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14도, 광주, 대구, 부산 13도, 대전 12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비구름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낮 사이에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 내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12시 2분경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2km
2km 부근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이 일대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6번째고 현재 이 지역에는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낮 12시 2분쯤 강원도 동해시로부터 북동쪽으로 52km 떨어진 동해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해 강원 지역에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은 30차례,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3차례 일어났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미국의 콘텐츠 기업 넷플릭스 경영진과 만났습니다. 넷플릭스는 앞으로 4년간 3조 원 이상을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 협력이 제대로 안 되면 국민과 국익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제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킨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것과 관련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데 반발하며 국제 분쟁 지역에 군사 지원을 할 때 국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지난 2017년 29명이 숨졌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에 그 앞에 불법 주차됐던 차량들 때문에 화재 진압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좀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방차가 이렇게 밀고 그 화재 진압할 수 있도록 좀 바꿨는데 근데 실제로 이거를 적용을 미뤄왔었다면서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런 차량들에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이 바뀌게 된 계기는 2017년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충북 제천에서 발생했던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이후인데요. 네. 당시 소방 굴절차가 화재 현장 앞에 도착을 했지만 주차된 차에 가로막혀서 진입이 지연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사고로 무려 29명이 목숨을 안타깝게 잃었죠. 여기에 정부는 2018년에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을 했습니다. 급하고 위급하다면 앞에 있는 불법 차량을 얼마든지 밀고 갈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실은 다소 달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울주 소방서의 119 재난대응과에 있는 우기남 씨는 각종 민원들이 우려돼서 출동 대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현장 소방관들은 민원 우려와 오인 신고 때문에 강제 처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를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수치가 확인됐는데요. 2021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접수됐던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민원 건수는 전국적으로 무려 2만 8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출동한 현장이 잘못된 신고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책임 소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실제 시행 사례는 전국에서 저는 이 숫자를 보고 놀랐는데 불과 한 건이었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이제부터는 소방당국도 시민들에게 충분한 유예기간이 지났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누리꾼들이 옹호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차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우선이다. 좋아요. 소방차 파손되니 불도저로 미세요 하면서 소방차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 소방도로는 황색 실선 여기에다가 불법 주차하면은 비상시 소방차가 밀고 나갑니다. 절대 불법 주차하지 맙시다처럼 어디에 주차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알려주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네, 불법 주차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잘 유의해서 판단해서 주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제가 훼손한 경복궁 광화문 앞 월대의 그 규모 그리고 이제 과거 변화 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확인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제가 훼손한 경복궁 광화문 앞의 월대의 규모와 과거 변화 과정을 추정하고 있는 근거 자료가 확인이 됐다는 보도입니다. 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를 복원 정비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해서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한 발굴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복원 계획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네. 한 달 전쯤에 일제가 광화문 월대와 삼군부처럼 조선시대에 주요했던 시설물들을 훼손하고 그 위에다 깐 철로가 시민들에게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 철로는 1917년 설치가 돼서 1966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광화문 월대 발굴 과정 속에서 녹슨 철로와 콘크리트 기초가 그대로 드러난 건데 저도 사실 이걸 보면서 월대가 뭐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월대는 조선시대 왕과 백성이 소통하던 공간으로 해서 궁궐과 건물 앞에 놓인 양쪽에 있는 넓은 대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왕과 백성이 서로 네, 맞습니다. 토론했나요? 토론을 하고 뭐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저도 어제 광화문을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양옆에 공사를 하는 현장이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현장 취재까지 다녀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묻고 이제 그 위에 철로를 만든 건데 일제에서 철로를 콘크리트 기초가 월대를 훼손하고 조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년 전 전차 철로에 뭉개진 채 땅속에 파묻혔던 이 종기한 계단이 다시 땅 위에 햇살을 받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광화문 월대의 규모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복원을 위한 실물 자료를 확보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광화문 월대는 길이가 48.7m, 폭으로는 29.7m 규모로 6조 거리를 향해서 뻗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10월까지 복원 공사를 마무리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옛 모습을 찾는 월대는 올해 가을쯤 궁중 문화축전에서 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100년 전 왕정시대 때도 이렇게 국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공간과 통로가 존재했었네요. 지금도 소통이 어디로 가야 많이 되죠 오늘? 저희는 인터넷에서 하죠 뭐. 네. 자, 한국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정부 보고서 이게 처음 발간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제출하는 첫 번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유엔기후 변화협약 사무국 제출 권고에 따라서 작성이 됐는데요. 기후 변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도 빠르다라는 내용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1912년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09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기온 상승폭이 1.6도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찾아보니까 세계 평균 기온이 1.09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더 훨씬 높다는 그러네요. 건데요. 최근에 계속 저희가 이상기온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었죠. 뭐 얼마 전에 부산에 우박이 갑자기 우두두 하고 네. 내렸다라는 뉴스도 설명드렸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우박이지 하는 것도 모두 이런 이상기온이 영향이 좋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보고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폭우와 폭염, 겨울철 이상고온, 한파의 강도가 강해지고 빈번해지고 있는 이유가 모두 지구온난화 때문인 거죠. 단순히 날씨의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 또한 막대합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기후변화와 연관된 자연재해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무려 조단입니다. 3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됐으면 저희가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구 비용은 손실의 2배에서 3배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한국의 기후변화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좀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0년에는 녹색 성장법을 제정하면서 기후변화 적응을 처음 법제화했고 현재는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이제 화이트워시, 그린워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인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실제로 한다고는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채 하는 기후 변화 대응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척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 위기가 정말 우리 실존의 위기로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국 의대 블랙홀 이런 말이 요새 나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충남의 이야기인데요. 네. 충남 홍성군의 한 수학학원에 지난달 14일 새로운 수업반이 개설이 됐습니다. 학부모들의 요청을 반영해서 개강한 반의 이름이 있었는데요. 초등 의대반입니다. 네? 벌써부터 이 포부가 느껴지는데 초등학생들의 의대반.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이게 학원에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등생 10명이 이 수업을 듣고 있고요. 이 반의 목표가 있는데요. 의대 진학, 수도권 의학대 들어가기도 아닙니다. 바로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해서 지방 의대와 약대를 합격시키자라는 목표입니다. 이 학원의 원장은 서울의 초등 의대반처럼 고교 수준의 내용을 선행적으로 가르치진 않고 초등학교 범위 내에서 최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심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실 과거에는 교대나 경찰대 준비반이 많았는데 요즘은 의대반이 대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는 정치권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1년 정도 앞둔 지역 정치권은 의대 유치에 두 팔을 걷어붙고 나선 건데요.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서는 1년 전부터 목포, 순천 등의 의과대학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고 일부 지방대에서도 의대 유치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신입생 부족으로 지방대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한국 사회는 교육계의 교질병이 지역 살리기의 해법으로 제시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안정된 삶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학, 지자체가 블랙홀에 빨려들 듯 의대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봉환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지금은 의대가 서울의 공대보다 높지만 의대가 난립하게 되면 결국은 또 후발주자나 열악한 지역에 있는 의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안목으로 의대를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요. 많은 대학이 어떻게든 신입생 머릿수를 채워야 한다는 게 급선무가 됐고 지역 정치인들도 재선 등 자기 목적의 달성 방편으로 의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인데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근데 인재가 너무 많으면 의대로만 몰리는 것은 좀 걱정이다. 인재가 다른 분야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해야 될 텐데 등의 걱정과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참 우리가
GPT 시대에 네. 어떤 학문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참 고민도 생각도 많아지고 깊어지는데 그 무엇보다 이제 지역 차원에서는 이 지역 소멸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 지역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육성해서 좋은 인재로 만들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이런 민간 학원에서도 있다는 게 좀 어떤 측면에서 우리 정치권이 조금 잘 들여다봐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좀 답답한 소식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안 계셔서 굉장히 횡했습니다. 오늘은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존재감이 좀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 그러나 이은지 기자께서 취재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해오셔가지고요. 빈틈은 별로 없었다. 오늘 2배로 해주실 예. 거라고 믿고 왔습니다. 빈틈을 안 만들다니 좀 아쉽네요. 예, 어찌됐든 두 분 경쟁 속 좋습니다. 예, 선후배 간의 피 튀기는 경쟁. 예,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다룰 내용은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 공천 헌금 의혹인데요. 물론 본인은 이거 다 명예훼손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오늘 이보를 냈죠? 네, 그렇죠. 어떤 내용인가요? 그 이보 내용은 저도 지금 아직 제대로 확인을 못했네요. 그건 네. 확인을 못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오전에 김연아 전 의원이 또 입장문도 또 다시 한번 내서 반박을 또 하긴 했거든요. 또 반박을 했어요. 네. 지금 전체적인 큰 틀은 그 김연아 전 의원 쪽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회비 형태로 한 3천여만 원 걷어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활동에 쓰고 그 다음에 그 사무실 공사비로도 일부 쓰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김연아 전 의원 쪽에서 반박하는 거는 오전에 한번 통화를 해봤거든요. 네. 오전에 김연아 전 의원 본인 통화를 했는데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억울하다라는 입장인데 특히나 지금 이제 그 나와 있는 반박 내용 같은 것들은 이제 회비 내용이다. 그리고 이거 회비는 다 자발적으로 낸 거다. 뭐 이런 내용들로 반박을 하고 있고 근데 거기다 더해서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이는 거는 좀 이거를 주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이제 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김연아 전 의원의 표현으로는 이제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네. 그 시의원 공천 대상자라고 본인을 생각을 했는데 그 대상에서 되지 못해가지고 좀 일종의 앙심을 품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양쪽 주장이 있는 거니까 지금 이거는 그분이 지금 김연아 의원의 지역구 회계 책임자라는 거잖아요. 고양정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무국장. 네.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당협 운영회비 명목으로 시의원들한테 200만 원씩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아예 걱정 말라고 하면서 돈을 걷었다. 이제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지금 육성으로 파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관련해서 뭐 이후에 공방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찌됐든 국민의힘 내부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향해서 전당대회라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세게 공세를 했었는데 어쨌든 자당에서 이런 일이 터져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은 뭐 박순자 전 의원, 하영재 의원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다. 공천 장사가 만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두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 내부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공천 헌금, 그러니까 공천 자리를 그 돈을 주고 받고 이제 매매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치권 인사들도 다들 분개하죠. 왜냐면은 자신의 기회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회를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돈을 내서 사갔다라고 하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비판을 하는데
물론 있을 것이다라고 다들 추정을 하는 거고 가끔씩 그런 것들이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송영길 전 대표 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좀 이제 실무진들한테 돈을 좀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성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 인식들은 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은 이제 무임금 열정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사실은 돈을 이렇게 좀 쓰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뭐 당내 선거가 아니라 뭐 대선이나 이런 큰 선거에서 보면은 그게 돈을 못 주게 돼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생계가 안 되다 보니까는 이제 더 불법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자면 이 의원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이 외부로부터 받는다거나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좀 본전을 찾기 위해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또 안 좋게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구조 자체를 좀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표면적으로는 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연히 납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수면 안에서는 사실은 이게 좀 막아야 되는 거야 아니야 약간 이런 그러니까. 거 정도의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정도의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지구당도 없애고. 예, 지구당도 없애고 그래서 깨끗한 선. 근데 왜냐하면 그때 워낙 심각한 공천 헌금 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정치자금 불법 거래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해버렸는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세훈 때문이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때 얘기들 많이 나왔던 게 정말로 돈을 안 썼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다들 그 동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좀 입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왜냐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이동하는데 당장 막 돈이 없어서 제가 들은 사례는 이 후보가 타는 차가 있고 좀 몇 개의 차가 또 있잖아요. 경호도 하고 이런 차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일부 지금은 이제 용산에 가 계신 분인데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 차에 어떻게 좀 끼어 타고 막 이런 사례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힘들게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상식적이고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좀 조율이 돼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런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런 돈봉투 사건이 터지니까 국민들은 이거 안 돼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요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이 돈봉투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막 질문하니까 김연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더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아무래도 뭐 프레임 전환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의 이제 돈봉투 의혹으로 하도 이제 뭐 비판이 가해졌는데 정작 국민의힘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 특유의 이런 되받는 이제 되치기. 답변으로 되치기 발언이죠. 이렇게 좀 한번 받은 건데 민주당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정근 리스트라 그래서 녹취록이 언론에 꾸준히 조금씩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 사건은 그렇지가 않느냐. 이번에 사실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일종의 내부 고발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 보기에 이번 돈봉투 사건은 뭐 검찰 혹은 뭐 이정근 측 변호인이 뭐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받고 뭐 언론에 흘리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와요. 뭐 사실은 뭐 확인할 수 없으나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억울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 네, 편향돼 있다. 그리고 언론 또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뉴스타파 보도 인용 보도를 안 하다가 민주당에서 한미수 대변인인가요? 논평을 하니까 논평을 야당 기자들이 인용 보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 2보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육성 파일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또 일파만파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보도 양에서 좀 차이는 있다, 없다, 아니다. 우리는 열심히 쓰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사실 비교를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당연히 글쎄요, 이건 이제 뭐 개인적인 가치 판단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관련된 돈봉투 의혹하고 김연아 전 의원이 관련된 요 문제하고 두 개 다 당연히 잘못한 거는 맞지만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치자면 당연히 이제 전직 당 대표가 포함이 된 게 보도량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일반적인 가치 판단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들이 얽혀 있는 거잖아요. 실명까지 거론이 됐고 녹취록도 좀 상세해서
더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그 현역 의원의 규모를 도대체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막 지금 명단이 여러 버전이 돌고 그렇죠.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그걸 민주당도 이제 속단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한 명 한 명이 국민이 뽑아준 대표이기 때문에 뭐 사실 진상조사를 안 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상 그럼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받으셨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자금 투적을 뭐 할 것도 아니고. 일종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 민주당으로서는 뭐 30명이다, 뭐 40명이다, 몇 명이다 이거를 40명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좀 추산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검찰이요 수사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주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어찌됐든 양당 공이 제기된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해서 검찰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 총선 1년도 안 남은 상황이 됐어요. 어느덧. 그런데 이 제3지대 움직임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의당 청년 정치인들이 주축이 된 세 번째 권력. 이 출범식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축사를 했다고요? 네, 축사를 한 건 이미 공개가 됐는데 네. 사실은 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이 세 번째 권력의 주축 의원은 그 장혜영 의원하고 류호정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준석 전 대표랑은 그 젠더 문제를 놓고는 좀 정반대. 그러네요. 양쪽 끝에 있는 네. 사람인데 와서 축사를 해준 거잖아요. 사실 이제 이 세 번째 권력 얘기는 제가 이제 출범하기 전부터 정의당 쪽 사람들한테 들었었는데 네. 그때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를 이 세 번째 권력에 영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응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만큼 관심을 보였었는데 네. 그때도 뭐 저는 아마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원하는 그림은 내부 투쟁이지 뭐 외부에 나가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게다가 뭐 류호정 의원이나 장혜영 의원하고 손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전통적인 지지층, 전통적이라고 하긴 그렇고 기본 이대남. 지지층이 네. 이탈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축사를 또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섭외를 했길래 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네. 물어봤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그 북콘서트 하면서 전국 순회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3월쯤에 그러니까 이게 4월 15일에 축사를 했는데 출범식을 하고 그때 축사를 했는데 한 3월 한 달 전쯤에 이제 류호정 의원이 연락을 했대요. 그 이기인 시의원이 이제 성남 네, 쪽에 있었으니까 시의원. 네. 요 지역구가 좀 그 류호정 의원이 그쪽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해가지고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해가지고 그 북콘서트 하는 곳으로 그럼 내가 찾아가겠다. 거기에 참석을 아예 하겠다. 류호정 의원이. 그랬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으로 들이댔네요. 그렇죠. 류호정 그래서 의원이. 류호정 의원이 예. 이제 축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좀 회의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예, 예. 어렵고 또 당신하고 이제 손잡는 이런 그림 좀 부담스럽다라고 했더니 류호정 의원이 그러면 앞으로 북콘서트 하는 곳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지방에서 할 때만 내가 다 따라가서 적극적입니다. 참석을 하겠다. 예. 그랬더니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알겠다. 축사해주겠다. 대신 당신들하고 내가 같이 하는 건 아니다. 이건 명확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섭외가 됐다 그래요. 근데 요거는 양쪽 다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맞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그렇군요. 네, 그 유호정 의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같이 합시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어보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가치, 그렇죠. 노선, 철학, 정치의 기반, 지지층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다 다르고 사실 같이 같은 그릇 어려운데. 안에 두면 사실은 더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릇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조합인데 네. 왜 굳이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거는 여야가 지금 이제 양극단으로 치달아 가지고 표현을 그대로 좀 전해드리면 서로 사람으로 안 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서로 사람으로 안 봐요. 네, 서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정치에서 좀 벗어나려면은 여기까지도 서로 만날 수 있구나. 이 한계를 좀 깨고 싶었다라 그래요. 네. 그러면 가장 반대쪽에 있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 예를 들면 류호정 의원이 같은 자리에 서가지고 뭔가를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국민들한테 좀 기대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권력에서 좀 추구하는 거는 기존의 그 진영 논리보다는 좀 세대로 좀 확장을 하고 싶다라 그래요. 세대론이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그림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정의당의 이 그림, 그러니까 포지셔닝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 이분들은 정의당 나올 생각도 있는 겁니까? 나올 생각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정의당을 기반으로 하는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 향후에는 예. 지금 제3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에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금태섭 의원도 깃발을 들고. 예. 자기들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모임들이 그래도 다 같이 좀 목소리를 내는 그런 그림은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아, 그러면 예컨대 뭐 금태섭 의원이 수도권 30석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도 장혜영, 류호정 의원, 뭐 이준석 대표 이렇게 다 결합해서 새로운 제3지대 가능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은 분명히 유의미하고 물론 정치를 뭐 단언할 수는 없겠죠. 향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사실 또 예를 들어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검찰 수사에 따라서 어떻게 갈지 모르고 그다음에 여권도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키를 쥐고 공천을 대규모로 만약에 대대적으로 뭐 혁신을 한다라고 해서 쳐버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붕 뜨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그 성찰과 모색도 민주당 쪽에 참여한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참여한 인사들도 그렇고 좀 속내를 물어보면은 하는 얘기가 여기에 가서 하는 게 내가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나와가지고 3정당을 차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긴장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정당을 긴장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정당이 출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기면은 지금 양정당만 가지고 서로 누가 못하네 약간 그렇죠. 마카 네. 경쟁을 하다가 저기 대안 세력이 있어 하면 긴장을 하게 되고 그 긴장을 하게 되면 이제 소위 당내 혁신파 내지는 쇄신파인 자신들의 입지가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즉 이 얘기는 제3정당이 목표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거기로 실제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건 이제 계속해서 뭐 바른정당 실패 사례도 있고 정치권에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거 좀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 제가 제일 와닿는 비유는 뭐냐면은 뭐 수능에서 수학으로 치자면은 제3지대는 그 고난도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문제를 네. 맞춰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이제 중립지대 그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 정답인데 근데 예를 들어 평상시에 이 사람들은 마음을 사로잡기도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거죠. 어렵고 평상시에 정치를 그 선거가 없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평소의 지지율에는 영향을 못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지지율 자체는 이 양쪽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어야만 어느 정도 기본 점수가 확보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고난이도의 그 문제를 맞춰야지 이제 예를 들어 선거 승리까지 가는 건데 그 전 단계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고난도 문제만 맞추는 사람 가지고는 이 정치에서 일종의 지력 그 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다 대부분 이은지 기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일단 뭐 류호정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 정의당 쪽 이제 류호정 의원실에 한번 물어보니까 뭐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이 거의 재창당 수준으로 혁신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있어서 뭐 탈당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뭐 정의당이 아닌 뭐 새로운 정당도 네.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 그럼 기자들이 정의당 말고 다른 당으로 그런 출마하겠다는 당도 거예요?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류호정 의원 개인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게 정의당 내부의 어떤 젊은 세력이 그룹으로 나가서 정당을 새로 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그럼 아닌 것 정의당이 같고요. 해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네. 아니고요. 해체라고 보기엔 정의당은 뭐 계속 존속을 하는 거고 네. 류호정 의원도 네. 그 정도까지 정의당이 좀 재창당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의 기자들이나 정치권에도 좀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 제3지대 네. 창당을 얘기를 했는데 지난 18일에 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랑 윤희숙 의원, 그다음 네. 금태섭 전 의원이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이제 제3지대를 띄우려고 좀 만난 건데 김혜영 전 의원에게도 컨택을 좀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회의적인 게 오늘 이원욱 의원도 라디오에서 그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도 말을 했어요. 이유가 그 대선 주자가 명확하지 않은 신당은 다음 총선에서 의석을 좀 가져가기 어렵다는 건데요. 금태섭 전 의원이 30석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비례로 채우더라도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배지를 달고 의원 생활을 하다가 탈당 후에 윤석열 또 선대위에 들어간 전력이 있어요. 국민들이 과연 그런 것을 신뢰할 것이냐, 또 이합집산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좀 신뢰를 받기 어려울 거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 여론 추이를 좀 보면요, 국민의힘은 이제 텃밭인 TK 대구 경북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호남 쪽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다고 해요. 네. 양당의 집토끼들이 떠난다는 말인데 그 양당이 모두 지지층이 좀 실망을 했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러한 좀 불안한 중도층이 제3지대로 옮겨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3지대가 잘 되려면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하고 차별화되는 어떤 정치 노선, 철학, 가치, 그다음에 정책 의제, 아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발언을 하는 메신저 파워가 상당히 세야 된다. 예컨대 이준석 대표 정도가 나가서 제3당을 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기존의 이런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합집산한다라는 비판도 또 여전히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태용호 최고위원 요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 문제는 소신대로 말한 거다. 그리고 나는 당원들이 선택을 해줬고 엄한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 사실은 이것은 김기현 대표를 저격한 것이다. 이런 이제 언론의 해석이 나옵니다. 태용호 의원 요새 왜 이렇게 세게 나갑니까? 종합적으로 일단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은 태용호 최고위원 쪽의 공식적인 입장, 그러니까 이 발언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공식적으로 내놓는 입장은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은 태용호 의원밖에 없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그 측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뭐 깔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당이 좀 힘들고 하니까 중도층을 겨냥해서 이런 발언을 한 거다. 이제 이런 입장이 표면적이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쭉 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건 이제 종합적으로 다 들어봐서 네.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어느 한쪽 얘기가 아니고요. 그 이제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처음에 김기현 대표가 태용호 최고위원 불러가지고 뭐 많이 혼내고 그다음에 제가 들은 표현 중에는 자진 사퇴해라 이런 것까지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도 있고 태용호 의원한테 직접 자진 사퇴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뭐 그런 거죠. 얘기까지 했다라는 게 이제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인터뷰하지 못하게 했다라든가 이런 그랬죠. 얘기들도 이런 건 뭐 알려진 그렇습니다.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태용호 최고위원 쪽에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들은 적은 없고 그날 이제 김구 선생 관련돼서 이제 그 발언이 보도된 날에 만났었는데 원래 약속이 돼 있던 날에 만났던 거고 그날 때마침 이제 그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기분이 좀 상하고 좀 뭐 이 역사 관련된 이런 문제는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했으나 이 다른 지금 떠도는 얘기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떠도는 얘기들 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강하게 대응했다라고 떠도는 얘기들은 직접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다 종합한 얘기입니다. 근데 태용호 최고위원은 사실은 처음엔 좀 참았다라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지금 안 그래도 당이 힘들고 최고위원들이 연이어 설화에 휩싸였고 이랬으니까 당대표로서 그립을 딱 잡아야 되는 시점이니까 예를 들자면 누구를 좀 크게 혼내는 뭐 그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해서 참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임계점이 좀 넘으면서 그 임계점이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모 언론사에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그 보도가 최고위원들 빼고 7명이 모여가지고 뭐 아침에 전략회의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보도인데 샌드위치 맞습니다. 샌드위치 해동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약간 혼냈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게 임계점이 넘으면서 이렇게 가면은 안 되겠다. 완전히 배제하는 거고 요거까지 무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나선 걸로 종합적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구나. 정말 딱 이해가 됩니다. 어떤 스토리인지. 반격한 거네요. 태용호 의원 입장에서는. 태용호 의원은 공식적으로는 이건 그냥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땐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태용호 최고 관련해서 징계 수위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민주당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징계 수위는 좀 높지 않을 걸로 보는 게 이건 뭐 당연히 추정이고 윤리위가 독립기구니까 알 수는 없는데요. 근데 다만 김재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서 일종의 지령이 내려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명확한 징계를 할 건 좀 명확해 보이는데
태용호 최고위원이나 뭐 조수진 최고위원은 거론도 잘 안 되고 있지만 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냥 신념 내지는 그런 이제 판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도 김기현 대표가 처음부터 이 지도부 내 갈등을 좀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 체제 때 그랬죠. 조수진 최고위원이랑 갈등하면서 힘들었고 게다가 김기현 대표는 그 완전히 자력으로 된 당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안에서 싸우는 그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최소화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난데없이 패션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과 비교되는 사진 계속 붙어 다닙니다. 뭐 의도가 있는 겁니까? 제가 그 취재하셨죠? 네, 네. 송영길 전 대표 측근이랑 마침 지난주 목요일에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원래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공항 패션까지 생각할 만큼 그런 치밀한 성격도 아니고 그 원서를 들고 나왔는데 원래 원서를 좀 많이 읽으세요. 그 평소에 좀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 열심히 해요. 네, 뭐 네. 중국어나 영어 중국어, 이쪽으로 네.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완전히 우연의 일치다. 또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는 이거 좀 검찰 쪽에서 또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하필이면 빨간 책이라서. 그러니까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들고 있던 책은 그 제목이 보이도록 이제 들었고 네. 송영길 전 대표는 뒷면이 보이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럴 목적이었으면 제목이 보이게 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들었습니까? 했는데 그런데 뒤늦게 네. 송 전 대표가 들고 있던 책의 좀 제목이 밝혀졌는데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이죠.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오펜하이머가 이제 68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은 바 있는데 본인도 그럴 것이란 의미에서 이 책을 선택한 건 아니냐 이런 해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누명을 벗겠다. 네, 그런 의미 돈봉투 아니냐. 오역 나는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였다. 얘기되네요. 그 송 전 대표 심경이 좀 어떻습니까? 어제 뭐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항 상황이. 일단 22일 그 기자회견을 하기 전 상황에서는 네. 그 당시 그 측근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송 전 대표가 탈당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당에서 끌고 들어와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강경 발언이 좀 나왔잖아요. 네.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나름 그 이제 말에. 네, 민주당에서 5선 의원도 했고 당 대표도 했는데 또 본인이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망치 테러까지 당하면서 열심히 뛰었는데 조금 서운하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또 이 대표가 즉시 귀국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이 대표 입장도 이해한다. 그 당 지도부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더미래나 이런 의원들이 그렇게 한 것에는 좀 서운하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미 탈당 입장을 밝혔긴 했지만요. 조금 걱정을 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좀 고민을 했었는데 예. 만약에 본인이 탈당을 하게 되면 녹취록이 공개된 이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에 대한 연쇄 탈당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마치 본인이 탈당을 선언해버리면 그 의원들에게까지 탈당을 강요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웠다고 하고요. 또 파리에서 기자들 의 질문에 좀 웃으면서 그 대답을 했던 게 조금 논란이 됐는데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좀 괜찮은 척 하려다 보니 그런 표정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측근은 해명을 하더라고요. 네. 아유, 정치인들 진짜 표정 하나, 몸짓 하나, 책 하나, 패션 하나 다 신경 써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토론하던데요. 지금 4파전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말 이번 선거는 모르겠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물론 원내대표 선거는 항상 반장 선거와 같아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번에 좀 당이 위기 상황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먼저 홍익표, 박광원 의원 이 두 명의 좀 2강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디가 우세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굳이 구도를 따진다면 박광원 의원은 친문이고 또 그래서 비명계 쪽에서는 견제와 균형 을 좀 이룰 수 있는 인사로 평가를 하고요. 또 이분이 재수시죠. 지난번에 한번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동정표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내년 총선에서 이제 강한 야성을 보여주면서 현 윤석열 정권을 견제해야 하는데 조금 박광원 의원의 그런 유하고 좀 무른 성격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강한 야성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좀 우려는 있고요. 네.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의원 친소 관계가 좀 없어요.
워낙 좀 혼자 다니는 스타일이고 의원들이랑 좀 긴밀한 관계를 맺은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서 근데 다만 이분이 샤이하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여당 때 수석 대변인을 하면서 그때 뭐 귀태 발언 논란도 됐지만 당시 굉장히 잘 싸운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서초을이라는 헌지로 지역구를 옮기기도 했죠. 그러한 헌신, 뭐 희생 그러한 것들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제가 그건 꼭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미국 가 계시는데 우리 대통령이요.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기대를 하는지 또 야당은 또 어떤 기대를 하는지 각각 30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일 정상회담 하기 전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순방에 대한 기대감은 여권 전체적으로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아오겠으나 근데 그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좀 의아하다. 그리고 특히 경제 문제에서 받아오면 이제 국민들이 좀 납득을 할 텐데 그건 지금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너무 심해서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예측들이 좀 일반적입니다. 여당 걱정하고 있고요. 야당은요? 야당은 한마디로 사고만 치고 오지 말아달라. 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돌아오는 즉시 또 좀 책임을 물을 기류입니다. 그렇군요. 야당은 못 참겠다. 들어오면 봅시다. 이런 투로 나오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상황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순봉 기자, 이은지 기자 함께 불사조 기자단 함께했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of IT 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 김덕진입니다. 오나요? 지금 바깥에? 살짝 오는데요.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는 안 옵니다. 네. 혹시 지금 나가시려고 하셨다면 우산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 네. 좋은 선생님. 예, 김덕진 소장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네. 자, 챗 GPT를 비롯해서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의 진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구글이 이번에는 AI 조직을 통합했다. 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난 AI 조직을.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코닥의 딜레마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코닥이 원래는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네. 근데 이제 출시를 못하고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디지털 카메라 내면 필름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 기업들이 나오면서 밀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구글이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구글이 검색 엔진이 있는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도 실은 2017년부터 해가지고 구글에서 다양한 논문도 나오고 연구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못 나오다가 이 상황에서 챗 GPT 나오고 그랬더니 이제 구글이 뒤늦게 받아냈다가 이게 또 실수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하고 이런 걸 다 겪다 보니까 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까? 아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거의 시작이라고 좀 봐요. 뭐냐? 딥마인드라고 하는 딥마인드. 곳과 예. 구글 브레인이라고 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구글 브레인은 원래 구글 본사에 있는 AI 연구하는 곳이고요. 딥마인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2016년에 알파고 얘기했었던 그 알파고 만든 팀이 이 딥마인드 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국에 있는 AI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구글에 인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뭐 영국과 미국이라는 거리도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두 회사의 연구가 해석해왔던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네. 구글 입장에서 이 두 개를 그냥 같이 유지하면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같이 연합으로 한다거나 별도로 따로 하고 했었는데 네.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 두 개의 팀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글 딥마인드라는 형태로 조직 개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대표를 누구를 앉혔느냐 그 팀의 전체 대표를 앞서서 말씀드렸던 딥마인드 그러니까는 그 영국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국에 있었던 스타트업 인수한 그 회사의 대표인 허사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고를 만들 때 총책을 했고 그렇게 된 사람이 이 사람이 체스 천재로 불린 사람이에요. 꼬마 때부터. 그래서 8살 때부터 체스 막 토너먼트 우승했고 네.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게임과 관련된 이제 실제 게임 인공지능을 많이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알파고도 만들고 또 그 이후에 알파
폴드라고 그래가지고 단백질의 구조를 연구하는 인공지능도 실제로 그 이후에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2018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이오 분야에 몰랐었던 이런 단백질도 요즘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막 찾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총책임했었던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구글 밖에 있던 사람이죠. 네. 그 사람을 이제 전체 AI 총괄로 앉힌 거니까 그만큼 우리가 좀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죠. 천재가 어떤 네. 사고를 칠지 그러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두 회사가 통합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왜 이 타이밍에 통합했을까? 네. 이제 역시 최고의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 오픈 AI와 함께 계속 맹추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에 좀 비효율을 제거하겠다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 있는 윤리팀, 그러니까 AI가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만들면 그걸 검토하는 윤리팀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네. 그 사람들도 거의 다 해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부적인 검토보다는 빠르게 시장에서 내고 그거를 갖고 검증을 받자 이런 형태인데 구글 역시도 계속 두 개의 팀으로 나눠져서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고 이게 우리도 빠르게 좀 따라가 보자. 오히려 이제 따라가는 이제 처지가 된 것이죠. 구글도 좋아 네. 빠르게가 이 시대.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본인들이 지금까지 만들어놨었던 네. 다양한 기술력들을 이제 좀 제대로 좀 시장에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뒤처지고 있던 것 같은 구글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런 네.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또한 구글이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접는 스마트폰. 그렇죠. 이거 우리 또 있는 건데. 네, 맞아요. 이걸 낸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게 다음 달에 구글에서 보통 모든 IT 회사들이 1년에 한 번씩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그래서 네. 본인들의 기술을 좀 알리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쇼나 행사가 있어요. 근데 구글은 그걸 IO라고 하는데 인풋 네. 아웃풋 해가지고 근데 이제 IO 행사가 다음 달에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 픽셀 폴드 그러니까는 접는 스마트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소장님 지금 외신들 통해서 접는 나오고 폰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근데 저는 이렇게 접는 이제 네, 위아래로 네. 접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갤럭시 폴드 이제 옆으로 접는 거 옆으로 접는 있잖아요. 것도죠. 인폴드 형태 이 형태로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금액대도 우리가 있는 갤럭시 폴드보다 약간 저렴한 한 1,700달러 정도, 1,700달러대로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뭐 다양한 스펙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거의 뭐 갤럭시 폴드의 느낌에 가까운데 조금 특징은 이제 무게는 약간 283g으로 갤럭시 Z 폴드 4보다 조금 무거운데 네. 배터리가 네. 최대 72시간까지 저정령 모드 기준이긴 하지만 야, 엄청 그렇게 크네요. 좀 탑재되는 것으로 좀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겁지만 오래 갈 수 있는 배터리를 선택할 것인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접는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 거의 삼성 갤럭시 혼자 네.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구글이 갑자기 왜 이 사업에 그러니까 이게 뛰어들었을까요?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하고 구글이요 계속 네. 따로 또같이 전략을 잘 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스마트폰에서는 뭐 하드웨어는 어떻게 보면 삼성, 소프트웨어는 구글 뭐 이렇게 있다가 또 이런 것들을 탈피하고자 두 회사가 움직이기도 하는데 네. 이번에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었죠. 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공식 검색 엔진, 그러니까 네.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이 아니라 이 빙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많은 데들에서 결국엔 구글 검색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을 쓸 확률이 높으니까 구글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삼성전자에 의존할 수는 없어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폴더블을 낸다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시장 중에 성장하는 시장이 거의 유일한 게 폴더블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미 바이용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새로운 어떠한 폼팩터, 그러니까 모양의 변화가 되는 게 이 폴더블밖에 없다 보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야 이제 우리도 폴더블을 좀 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네.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최근에 다양한 폴더블 형태들의 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삼성에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네.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아이러니하게 삼성전자한테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결국엔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폴더블 시장의 거의 80% 이상이 삼성전자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크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구글이 참전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레퍼런스, 그러니까 표준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본인들이 OS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실제 폴드 쓰시는 분들이나 접는 폰 쓰시는 분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앱들 중에 네. 정말 접었다 폈다 한다고 이게 뭔가 뭐 화면이 막 바뀌거나 엄청나게 특별한 기능을 주는 앱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몇 개 있긴 하지만.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지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만 움직이니까 구글이 어떻게 보면 OS는 구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글이 최적화된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구글에서 만약에 폴더블 폰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럼 안드로이드에 있는 대부분의 어떤 앱들이 이런 접는 용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거나 접었을 때 뭔가 새로운 형태의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러티브나 이야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역으로 구글이 해주는 구글에서 거고. 접거나 피면 이런 게 나옵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게 협업이 괜찮네요. 네. 남는 장사. 그렇죠. 그렇게 될것 되니까 같다. 시장 자체를 확대시키는 관점에서는 네. 분명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초기엔 기회가 있고요.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장기화돼서 네. 어떻게 보면 구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겼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의 폰보다 구글의 폰이 뭐 예를 들면 기계적으로는 좀 뒤떨어지지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같은 거 네. 예를 들면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를 뭐 무료로 준다든지 아하. 아니면 뭐 사진을 찍었는데 무제한으로 업로드할 수 있다든지 이런 혜택들을 주기 시작하면 네. 조금 경쟁 상대가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시장 자체를 키우는 이제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 이렇게 같이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글이 디스플레이 직접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또 하나의 혜택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는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보면 완전 호재죠. 근데 왜냐하면 완전 땡큐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접는 디스플레이를 잘 만들 수 있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거의 없습니다. 이제 OLED를 쓰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도 구글이 만드는 이 폴더 폰에 결국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폴드의 그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네. 실제 중국에서도 요즘에 접는 폰들 나오는데 고가형은 다 삼성 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그려줄 수 있고 그 이유 때문인지 최근에 스파이샷 그러니까는 완성되기 전에 좀 유출되는 이 사진들이 좀 이제 이게 곧 정식 것이다라고 이제 인터넷에 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거의 보더라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럭시 옆으로 접는 폰하고 거의 안내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또 좋은 방향으로 또 생각해 보면 신시장이 열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구글하고 삼성의 관계를 보면 비즈니스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네, 그래서 네, 이게 궁금합니다. 이제 그 IT 업계에서나 언론에서 좀 요즘에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한 용어인데 네. 이제 그 친구, 프렌드, 예. 그리고 적, 에너미 예. 두 개를 합쳐서 프레너미라고 그러죠. 프레너미. 네. 복잡합니다. 근데 프레너미. 이 프레너미가 친구이자 적인 친구인데 건데. 친구 아닌 듯. 네, 그러니까 예.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협력은 하지만 네. 종속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외교 같기도 해요. 이거 한미 동맹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프레너미가 약간 외교 같은 형태도 있는 게 네. 필요한 건 취하고 또 따로 또 같이 같은 그럼요. 그림인 그게 거예요.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예전부터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이런 프레너미 관계가 시작된 건데 삼성이 갤럭시 S에다가 원래 처음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걸로도 시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우리 이제 안드로이드를 공식적으로 탑재할 거야 한 게 2010년이고요. 네. 2014년에 삼성전자 구글이 10년 동안 아예 크로스 라이선스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라이선스를 교환하면서 하는 걸 또 체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경쟁하는 건 그러면서도 삼성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안드로이드 OS에만 의존할 수 없어라고 하니까 본인들의 자체 OS는 받아도 한번 만든 적이 있고 타이젠이라고 하는 OS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 구글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우리가 기계를 삼성전자 것만 만들 수 없으니 본인들도 계속 이런 픽셀이라고 하는 폰을 만들거나 네. 워치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좀 새로운 또 시도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도 메인 비즈니스는 같이 가져가고 있는 이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호 협력 모델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따로 또 같이. 네. 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요새 야 이거 안 되겠다. 삼성이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모델 나올 수 있다. 이런 뉴스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갤럭시 Z 폴드나 플립 같은 경우 원래 보통 한 8월에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5월이나 이럴 때 이제 오픈을 한다니까 네. 우리도 한 달이라도 조금 일찍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한 7월 중에 뭐 공개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6월 중 양상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삼성, 구글뿐만 아니라 뭐 화웨이나
아너, 비보 같은 중국 회사들 역시도 이 폴더블 시장에 계속적으로 빠르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접는 스마트폰도 벌써 나온 지 몇 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 시장도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상상력들을 더 발휘할 수 있을지를 어떻게 보면 구글에서 본인들의 그 하드웨어와 함께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 네. 이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기업의 생태계가 네. 막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제가 너무 공부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IT본부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장윤선이었고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